근데 고발을 당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원장한테?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저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회계학과 1학년 한 3월 달에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위험수위 발언인데 그렇지 않아 지금 발끈해 계신데. 네, 안녕하세요. 랩2050TV 지기 김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완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네, 오늘 귀중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님, 나라살림 연구소에 속해 예. 계시죠? 나라살림 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인가요?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런 재정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뭐 예. 연구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이슈로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인수위원회, 보통 예. 인수위원회 하면은 한 정부의 국정 운영의 전반의 기조를 짜는 그렇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정책 기조나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국민의당 맡고 계셨었죠. 근데 고발을 당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원장한테? 예, 그렇습니다. 좀 쫄리지 않으세요? 뭐 이게 예. 쫄리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전혀 쫄리지 않는 게 이게 내용과 팩트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이게 인수위원장과 맞다이 떠도 별로 쫄릴 게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이상민 연구위원 모시고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3프로TV라고 예. 유튜브 방송이 이제 그 각 대선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했던 토론 대담을 진행했죠. 사실 이제 대선 각 후보의 정책을 듣는, 특히 경제 정책 위주로 듣는 자리였는데, 안철수 당시 이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나와서 우리나라의 그 연금의 그런 정책 전반적인 기조,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두면은 재정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예. 그건 문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발언 전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 일단은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잠깐 읽어볼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저성장에다가 저출생에다가 고령화에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지금 D2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게 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 처음 봤는데 D1, D2, D3, D4가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것처럼 안철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D1은 국가 채무고요. 채무하고 부채는 다른 거죠. 당장 줄 돈 다음에 D2 같으면 이제 D2는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친 걸 D2라고 한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D3는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그 부채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회사를 경영하셨던 입장에서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실제 회사 재무제표에는 이 네 가지가 D1, D2, D3, D4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상장회사는 이건 당연한 거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라고 말을 하고, 근데 보통의 나라들은 D2와 D3가 큰 차이가 없다. 왜냐면 공기업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D3거를 포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1경 7천조 원이라고 하는 아주 좀 문제를 많이 삼으셨던 그 추계가 나오는데,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고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된다라고 거기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누적 적자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는 거는 범죄 행위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성토를 하면서 이게 세대 간 불공정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D1, D2, D3, D4 사실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얘기 안 하니까 우리나라 마치 재정이 건전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특히 국민연금 문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신 거죠. 반박의 요지만 짧게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뭐 여러 가지 국가 부채 개념을 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국가 부채 개념이 이게 다 혼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뭐 자기가 회사를 경험해봤다. 근데 회사들은 다 부채를 인식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인식하는 부채는 충당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충당 부채는 뭐냐면은 뭐 보통 직원들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 퇴직금 나가야 될 부분을 그 부분을 미리 부채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충당 부채예요. 당연히 뭐 회사가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뭐 당연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것은 뭐냐면은 뭐 88년도까지 2088년도 그 먼 시간까지 그 누적 적자를 이 1경 8천조, 뭐 1경 7천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충당 부채 개념이 아니에요. 그 충당 부채라는 개념이라면은 그 사람이 회사 직원이 분명히 월급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충당 부채를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2088년도에 누적 적자는 이게 충당 부채가 아니라 2088년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이것은 아니라 누적 적자 그 충당 부채가 아니라 누적 적자랑 충당 부채 두 개를 완전히 혼동해서 안철수 후보가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꼬여버린 거죠. 그 지점을 지적을 했는데 예. 또 D4 문제도 있죠. D4라는 게 없다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안철수 후보가 전부 다 디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게 말을 한 건데 그런 디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디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디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것은 D1이 있고 D2가 있고 예. D3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과 전혀 별개의 개념인 그런 재무제표상 부채 뭐 이것을 연금 충당 부채라고 말을 해도 좋고 그냥 재무제표상 부채라고 말을 해도 좋은데요. 이게 별개로 있는데 근데 이거를 뭐 디포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 머릿속에서 창조적인 그런 디포 개념을 말했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억울해하는 것은 IMF 홈페이지를 자기가 보니까 디포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왜 디포라는 개념을 안철수 후보가 창조했다고 내가 말하냐. 그게 가장 기분이 나빠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발한 내용은 예. 국민연금에 대해서 과장했다. 그리고 D4가 예. 없는데 창조했다. 이렇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신 거를 그렇죠. 당시 국민의당에서 그 제가 안철수 고발한 건가요? 후보가 한 말을 비판을 했고, 근데 저의 비판이 안철수 후보가 듣기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무엇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글쎄요, 뭐 뭔가 이 국가 부채를 과장했다, 아니면은 뭐 디포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가 창조했다고 말했다. 뭐 그런 것들을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확한 내용은. 근데 언론에 보니까 그게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건 저도 이라고 고발장을 못 봐서 나오고 알 수가 선거법도 없고요. 있던데. 선거법 허위 사실 위반으로 고발한 건 공표. 맞는 것 같아요. 허위 사실 예, 예. 공표. 그러면은 지금 똑같이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발을 선거를 했으니까 괜찮나? 아니 또 어차피 이미 고발됐는데요. 뭐 근데 저는 고발된 것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자신 있으니까 고발했겠죠. 근데 자신 있는 것은 IMF 홈페이지에 디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창조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동명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IMF에서 말하는 디포랑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디포랑은 이게 전혀 다른 디포고 안철수가 말하는 디포는 본인이 창조한 개념인 게 맞거든요. 자자자 여기서 D1, D2, D3, D4 점점 저기 시청자들이 약간 아이 뭐야 이러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이어가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지점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안 위원장이 국가 재정, 특히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 의한 우려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고갈나서 나 못 받는 거 아니냐, 나 돈만 내고 저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위원장이 그 비판한 그 내용의 적시성, 그러니까 즉 이게 그 고갈되는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적자 폭이라고 하는 것들 그 예를 들어서 1경 7조 원 얘기까지 했지만 그 안 위원장이 설명한 적자 폭만큼의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위험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다 저거 하더라도 아직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이건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전문가 견해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일경 7천조 적절한다라는 것은 그냥 팩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 틀린 거고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이게 선거법이 뭐 저는 뭐 선거법에 대해서 모릅니다만 이런 허위 사실을 통해서 뭐 당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면은 안철수 후보가 선거법 위반인 거죠. 일경 7천조라는 이것은 틀린 이거는 이건 완전히 틀린 개념인 거고요. 네. 틀린 숫자가 달라요. 그 네. 숫자가 다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틀린 허위의 숫자를 과장을 해서 말해서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라는 그렇죠. 선거법 위반인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맞고소를 안 하시겠다. 왜냐면은 저는 토론의 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게 말한 일경 7천조가 잘못됐구나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뭐 하나하나 우리가 정치의 역할, 토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갈등을 사법적으로 풀기 전에 미리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치와 토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토론을 통해서 일경 7천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저를 고발한 것이 안철수 위원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말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말할 때 손가락이 나는 거죠. 근데 일경 7천조가 적자라는 것은 이건 뭐 네. 계산하면 정확히 완전히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틀린 거냐면요. 안철수 후보는 올해 국민연금 적자랑 내년 국민연금 적자랑 30년 뒤 국민연금 적자, 60년 뒤 국민연금 적자를 그냥 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 합산했다. 그냥 단순하게 합산한 건데 이게 회계학과 1학년 한 3월 달에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위험수위 발언인데 그렇다고 지금 발끈해 계신데. 예, 먼 미래에 있는 금액은 현재 금액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2022년의 돈의 가치와 2088년도의 돈의 가치가 그렇죠. 동일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안철수 위원장한테 1억 원을 빌리면은 2088년도에 1억 원만 갚으면 안 되겠죠. 안철수 위원장의 셈법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가 가능하다는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가치라는 것은 먼 미래의 돈은 이게 현재 가치, 지금 현재 가치로 이게 좀 할인을 해서 이게 다 더하는 것이 원칙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모든 그런 국민연금 누적 적자 규모는 다 현재 가치로 환산되어서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미 현재 가치로 환산돼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굳이 2088년도와 현재의 돈은 동일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 속에서 만들어낸 그 대답이 바로 일경 7천조인데요. 이것은 뭐 당연히 틀린 말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88년도의 돈의 가치와 현재 돈의 가치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도 일경 7천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 뭔가 또 다른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가정이라 하면 이게 정부의 공식 국민연금 수익률이 뭐 매년 한 4.4% 그렇죠. 정도 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냥 임의로 그냥 4% 수익률이 안 될 거야. 뭐 한 3% 수익률이라면 하고 이게 연금 적자 규모로 가정했는데 아니 그럴 거면은 차라리 3% 수익률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수익률로 가져간다면은 1경 7천조 아니라 뭐 5경 10경이 밤하늘의 별만큼. 그렇죠. 이거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느 숫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88년도 누적 적자를 합산했잖아요. 차라리 2088년도 아니라 2200년이나 3000년까지 누적 적자를 다 합치면은 1경 7천조가 아니라 5경이나 10경도 얼마든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죠. 그 추정 수치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문제, 특히 일경 7천조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그거를 이게 계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별 의미가 없냐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는 계속 이게 바뀌는 걸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국민연금 제도는 그냥 바뀔 걸로 예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쿠팡이 있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상장까지 했지만 단 한 해도 이 흑자를 낸 기업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적자가 계속 2088년도까지 누적된다면 쿠팡은 누적 일경 적자가 나오겠네. 일경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뭐 일경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쿠팡이 미국 나이스에 상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나이스에 상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은 적자지만 언젠가는 이게 이 구조가 변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계속 변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지금처럼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연금 구조는 이거는 바꿀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국민연금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가정 하에서 2088년도까지 그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가정 하에서 그것도 국민연금 그 운용 수익률이 정부의 이 공식 가정보다는 더 적을 것이다라는 굉장한 여러 가지 가정을 한꺼번에 두고 일경 7천조다라고 이 거짓된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요. 안철수 위원장은 저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경 7천조라고 말했던 숫자는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있다. 네. 이 오류가 있음을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뽑는 바람에 그게 예. 그 토론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딱 뽑혔잖아요. 그렇죠. 짤로 돌아다니고 예. 언론에서도 그게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도 굉장히 놀라운 거가 요즘에 뭐 팩트 체크가 굉장히 유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일경 7천주의 발언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도가 너무 드물어요. 그런데 그냥 제목에 일경 7천조라고 이게 들어가면은 뭔가 그 언론 기사 클릭이라도 더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일경 7천조라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고발이 날라올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고발이라는 그러니까. 1경 7천조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그렇죠? 아니면 뭐 디지털은 이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고발하기 되는데. 전에 사실 연락을 받았어요. 그 제가 비판한 영상을 내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내 아의 비판은 틀린 게 없다. 근데 만약에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안철수 후보가 됐든 뭐 안철수 후보가 직접 못 오면은 대리인 누구든지 아무나 오면은 우리 그 유튜브 영상에 출연을 할 테니까 같이 이렇게 열린 토론을 해서 우리 서로의 의견을 뭐 한번 조절해 보자라고 토론을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대했던 토론은 안 오고 고발장이 오더라고요. 그 내리라고 할 때 네. 그 이유는 있었나요? 그 이유는 내가 틀렸대요.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가 틀린 것 같다. 나는 맞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누가 틀렸는지 토론을 하자라고 했더니 고발을 하는 거니까 어떤 토론의 힘을 굉장히 믿지 않는 거죠. 토론의 힘을 믿는 분인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망한 그렇죠. 유력한 정치인이 지금 되신 분이죠. 그래서 대화의 힘 이런 거였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몰랐어요. 아쉬움과 함께 일정 부분 혼자 비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새정치를 이제 그 모토를 내걸고 여기까지 오셨고 이제 7.8기 끝에 사실은 인수위원장까지도 오셨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기업인 출신으로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 기성 정치인 것 같지 않은 사실은 정책적인 면이나 어떤 기업가적인 효율이나 뭔가 일을 되게끔 하는 실업가적인 정신 이런 것들 좀 보여주시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사건 사안은 제가 보실 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D4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 이 연구님이 주장하신 부분도 당신이 그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거짓말로 지어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쪽에 쓰이지 않는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창조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이 고발의 대상인 그런 비판할 때도 이건 안철수 위원장이 창조한 개념이다라고 그렇죠. 말한 것이 거기서 한 번 더 나오면 사실 창조했다 하더라도 본인 나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면 사실 될 문제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수위원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어떤 지위이기도 하고 거기에 국민의당 측에서 이제 고발을 한 거기 때문에 사인의 입장에서 받는 프레셔나 압박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사실 재갈물리라고 하는 말들은 이럴 그렇죠. 때 나오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이게 인수위에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방향으로 본인의 가장 좋은 이미지를 사실은 좀 훼손할 수 있는 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게 된 거는 진짜 열받으셨나? 미국 법 쪽에 이런 네. 속담이 있다고 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전략. 법과 팩트가 있을 때 예. 법이 너의 편일 때는 법을 테이블에 내 동댕이 쳐라. 팩트가 네 편일 때는 팩트를 테이블에 내 동댕이 쳐라.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예. 고발을 당해보니까 예. 새롭게 안 사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 말을 비판을 했고요. 비판한 저의 말을 안철수 위원장이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안철수 말이 틀렸냐, 이상민 말이 틀렸냐 라고 공정하게 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언론에도 굉장히 뭐 많이 실렸는데 도대체 왜 안철수 말이 어디가 틀렸을까를 실은 언론은 단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고발을 했으면 이상민의 말이 어디가 틀렸을까? 검증의 대상이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아니라 고발인 안철수는 절대 검증의 대상이 안 되고요. 피고발인 뭐 전혀 검증의 대상이 이유가 없는 제가 이 검증의 이 한가운데 와서 그런 언론들 댓글들을 보면은 물론 안철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철수 지지자들은 사실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굉장히 일방적으로 저를 욕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이라면은 굉장히 갑자기 내가 언론의 검증의 대상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욕을 먹는다. 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이게 위축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일반인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왜 했냐면은 팩트에 확신한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디프라는 개념도 창조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했던 그런 국민연금 개념들이 뭐 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팩트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나마 좀 덜 위축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역시 무슨 명예훼손을 걸 사안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일단 한시적으로 드는 게,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본인의 주장 자체가 이제 정책 담론 주장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주장을 하셔서 이제 그쪽에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정책에 대한 토론의 과정의 대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말한 학문적인 사실은 그냥 팩트다, 이건 또는 진실이다, 이런 정도의 강한 오만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맹랑하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딱 봤을 때, 3프로 TV에 토론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었지만 숫자 같은 건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고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2030 세대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건데 2088년에 누적 적자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2088년에 2030 세대가 몇 살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2030 세대도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한 2050년, 60년 되면 다 그들도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역시 예리하게 그들까지 받아간 돈까지 다 합쳐서 그러네요. 뭘 합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야 1조 7천, 아니 1경 7천조 원, 2088년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확실히 과장이고 나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오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두 개가 있잖아요. 기초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근데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은 자기가 한 푼도 기여하지 않고 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돈이라고요. 네. 국민연금은 자기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그 나머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매겨서 이 지급을 하는 제도다라고 이해하면은 기초연금보다 훨씬 미래 세대 부담이 적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현재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 한 푼의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100%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기초연금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안철수 위원장 등등이 그런데 국민연금의 일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일 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물론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만큼만 이 적자를 메워야 되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진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것은 당연히 저도 반대하는 거고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안철수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예요. 그 신뢰가 바탕이 된 상황에서 어떤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되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시켜 놓고서 이것을 개혁을 하자라는 것은 개혁하기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무너뜨리는 그런 좀 뭐 어떤 그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그 비판한 영상을 삭제를 해라 요청을 하고 삭제를 하지 않고 그냥 토론을 하겠다. 어느 누구와도 국민의당 어느 누구와도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토론을 하지 않고 고발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토론을 두려워하는 안철수 것 본인이 아닙니까? 아니라 그 대리인이라도 나와서 얘기하면 난 토론할 그럼요. 예, 제가 뭐 안철수 위원장이랑 뭐 같이 토론했으면 가장 최선이겠습니다만 뭐 그럴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철수 측이 유리한 것이 안철수 측은 고발인이고 저는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불리한 경기장이에요. 이 피고발인이 도대체 하는 말이 얼마나 맞냐 틀리냐 검증의 대상이 갑자기 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토론을 하자라는 겁니다. 고발인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고발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이 피고발인의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세상에 알리고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은 고발인이라면 토론을 두려워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좀 얘기가 된 것 같고 자 국민연금 문제 좀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역시 좀 어려운 문제라서 좀 맥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는 또 우려하는 대목의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D2를 통상 쓰는데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인 거죠. D3까지 포함을 하면 D3까지 포함하면 많이 달라지나요? 그 D3라는 것은 이게 공기업 부채를 여기다 집어넣냐 집어넣지 않냐라는 건데요. 근데 공기업의 부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안철수 말이 맞고요. 그런데 이 D2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이게 건전하기 때문에 이 D3를 더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D3도 뭐 상당히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 저 찾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도 똑같은 논리의 이제 반박 자료 같은 것들을 냈는데 그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내용은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말하는 거는 어떤 연금,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 내가 기업을 경영해봤는데 기업은 연금 충당 부채를 다 인식하지 않는데 국가는 연금 충당 부채를 인식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속이는 거다라는 것이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은 기업가니까 더
재정 건전성이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가는 국가의 그렇죠. 부분을 더 잘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정책인데 근데 이거는 안철수 위원장이 네. 기업 회계는 알아도 정부 회계는 몰라서 이게 잘못 착각한 말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은 당연히 충당부채를 인식을 해야죠. 근데 정부는 충당부채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나라마다 연금 구조가 달라요. 그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도 연금이 기초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충당부채가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낸 기여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기여금이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가 쌓여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은 거의 비슷해요. 내가 연금을 받는, 내가 세금을 내고 기초연금을 받나, 내가 기여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나, 이름만 기여금을 세금으로 바꾸면은 갑자기 충당부채가 0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돈을 내고 기초연금을 받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여금이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돈을 내고 국민연금과 비슷한 돈을 받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은 경제적 실질은 비슷하지만 이 나라는 충당부채가 한 푼도 안 쌓이고 이 나라는 충당부채가 몇천 조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게 연금 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확정 기여형으로 연금을 운영할 수도 있고 확정 지급형으로도 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에 따라서 충당부채가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국가 간 비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국가 간 비교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 부채에는 이런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거를 안철수 위원장이 국가 회계 글로벌 시스템을 잘 모르고 기업 회계 기준이랑 혼동한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어줄 돈을 그냥 다 충당부채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기초연금, 아동수당 뭐 이런 거 다 나갈 거니까 그렇죠. 부채를 잡아낼 수 없는 거. 그것도 바뀔 수도 있고 정치 상황에 그렇죠. 따라. 예. 그런 거네요. 예.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어떤 가입자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고 가입자한테 보장해준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제도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 막 뒤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건 뭐 비교할 비교할 수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게 뭐 이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펜션 펀드를 충당부채에 넣고 이 국채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충당부채를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금에 있는 부채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연금에 있는 그냥 단순한 부채랑 연금에 있는 충당부채랑 그리고 이 누적 수지 적자 세 개를 다 혼돈을 해서 이게 디포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세 개가 혼동된 디포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비판 지점은 충분히 이거는 진짜 토론을 해서 이거 잘못된 그렇죠. 지점이니까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면 뭐 틀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요거 저랑 같이 토론해야 토론을 되겠네요. 해서 예. 이게 예.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디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토론을 해야지 고발을 해서 그렇죠. 말을 예.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100년 추계를 하는데 그 디포 개념 다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는 안철수 위원장의 인식과 주장은 사실 사실이 우리와 아니죠. 부분하고 비슷했을 때 사실이 아닌 사실이 부분이다.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이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금에 있는 부채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게 그렇죠. 연금의 부채고 예, 충당부채는 나중에 나갈 연금까지 다 인식하는 게 예, 충당부채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퇴직 충당금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 예. 결론은 기업인들 정치하게 하면 안 되겠네. 왜 결혼이 이렇게 가니까? 헷갈리잖아. 와서 뭐 딴 개념 얘기하고 하면 관료들이 그동안 해오도 예 하면서 다 이제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근데 저는 네. 의문이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은 그 연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죠. 분들이 예. 다 잊어버렸을 텐데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 당시 안철수 의원이에요. 2015년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 2014년, 2015년에 보건복지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박근혜 정부 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막판에 온 선거구에다가 새빨간 이 플래카드를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무조건 기초연금 이렇게 달아가지고 굉장한 재미를 보고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 막상 네. 하려고 보니까 네. 그 재정당국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상위 30%는 안 주고 국민연금 수령자들한테는 국민연금의 수입으로
따져서 이렇게 좀 간액을 하고 이렇게 연금 자격 조건 따질 때 국민연금 수령액도 따지고 막 이런 말하자면 이제 후퇴한 안을 국회로 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이 또 반발을 하고 나중에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또 뭐 상대 당으로 넘어가시고 하셨죠.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그때 민주당에 당 이름이 정확히 민주당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의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합당을 해가지고 근데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있었는데 안이 왔는데 당의 강성 의원들은 다 반대해야 된다고 했죠 당연히. 근데 그걸 딱 반대하면은 당장 연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기초연금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동의하는데 당장 너무 급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당장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걸 일단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를 딱 시켰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애착도 많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국민연금의 이 누적 적자 수치 가지고 과장하면서 공포 마케팅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랍고 실망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챌린지 도전했을 때 나오는 반응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 해정치를 이제 결국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고요. 사실 저희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개념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반박한 건 이런 논리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공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뭐 또 적합 부분을 다시 설명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민의당 측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 채널은 뭐 열어놓고 언제든 그거 제가 바라는 건 항상 토론입니다. 토론하게 되면 저희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이 좀 이 부분에서 정식적으로 좀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앞으로 이제 장기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공론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생산적인 토론도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산적인 토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진짜 이 사건이 진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법은 약자의 무기라 해야 되거든요. 법은 약자의 무기라는 걸 그리고 굉장히 잘 보여준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은 법을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강자들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이 권력, 권한이 있잖아요. 행정으로 막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데 약자들은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할까 하다가 법이라는 걸 개발해서 뭐 참여연대 등등 여러 단체에서 법을 가지고 많이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많이 또 권리를 확보하기도 했는데 법을 강자가 가져가면 방법이 없어요. 테이블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속담 알려드렸어요. 마지막 한 줄이 있거든요. 만약 법이 네 편이면은 법을 테이블에 던지고 팩트가 네 편이면 팩트를 테이블에 내리꽂아라. 근데 둘 다 내 편이 아니다. 그럼 테이블을 뒤엎어라. 테이블을 뒤엎을 수밖에 없어요. 약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법이 약자의 편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너무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가 잘 운영이 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테이블로 공부가 오늘 제대로 준비하고 나오셨습니다.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자, 우리 이현재 대표님의 거의 뭐 요약을 하셨다시피 했는데 후속 토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